2006년 12월 2일, 영국 서퍽주 힌틀스햄에서 순찰을 돌던 환경청 직원은 물속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마네킹이라 생각해 투덜거리며 동료들을 불렀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왔던 한 동료가 마네킹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차가워진 분위기 속에 그들은 유심히 물속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여성의 시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입수 위치에 살았던 젬마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약 한 달 전인 11월 14일에 실종됐던 그녀는 발견 당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던 그녀였지만 10대 때 약에 중독됐고 다니던 보험사에서 해고된 뒤 홍등가에서 일했습니다. 입수 위치에 있는 홍등가, 정확히 홍등 거리는 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으려는 이들이 모이는데 대부분 그들은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유혹했습니다. 손님이 받아들이면 그들은 차에 타 손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는데 그렇기에 실종 당일에도 그녀는 손님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있었던 손님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의 단계라 경찰은 조사를 이어갔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고 6일 뒤인 12월 8일, 지난 10월 30일에 실종된 타니아라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첫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콥독의 강에서 잠수부에 의해 발견된 타니아는 젬마와 마찬가지로 입수 위치에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16살 때 집을 나와 호스텔에 살며 약물에 중독된 그녀는 처음에는 안마 시술소에서 일했지만 약을 하다 걸려 해고됐고 그 뒤로 젬마처럼 홍등가로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두 피해자의 여러 공통점 때문에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했죠. 하지만 범인에 대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채 12월 10일에 세 번째 피해자인 아넬리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12월 3일 저녁 6시 무렵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는데 그녀 역시 약에 중독된 여성이었고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홍등가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달랐던 점은 그녀는 발견 당시 십자형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 누가 봐도 범인이 일부러 그래 놓은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홍등가에서 일하는 그녀들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체포된 나쁜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이들이 있었으니깐요. 그 생각은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12월 8일에 입스위치 타운센터에서 실종된 아네트는 12월 12일에 레빙턴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 역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십자형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경찰은 그녀가 약물 중독자였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홍등가에서 일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범인이 그러한 이들만 노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근처에서 다섯 번째 피해자인 폴라도 함께 발견됐죠. 12월 10일에 입수 위치에서 실종된 폴라 역시 약물 중독에 홍등가에서 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나 발견된 이들의 경우 사망 원인을 알기 어려웠지만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짧았던 이들은 목에 압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범인을 서퍽의 교살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범행 간격이 점차 짧아지자 경찰은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지만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섬유를 발견해 조사했고 12월 18일에 5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7살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입스위치의 한 거주지에서 48살의 남성을 두 번째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처음 체포됐던 남성은 풀려났고 두 번째로 체포된 남성은 이름까지 밝혀지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스티브 라이트. 경찰은 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그것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섬유가 그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돈을 훔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금방 범행이 드러난 것이었죠. 1958년 4월 24일에 영국 어핑엄에서 태어난 스티브는 아버지의 군 복무 때문에 가족들과 싱가포르에 갔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1970년대에 부모님의 별거와 이혼으로 어긋나더니 그 역시 삐뚤어져 16살에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막상 나와서 할 것도 없었던 그는 군대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제대했고 1988년까지 두 번의 결혼을 했지만 두 번 다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스튜어드, 트럭 운전사, 술집 종업원, 술집 주인, 지게차 운전사 등 그는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매번 도박으로 돈을 날렸기에 모아둔 재산은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그는 결국 파산 신고를 했지만 빚을 강제로 받으러 온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인생에 지친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두 번을 실패. 2001년에 빚을 갚기 위해 80파운드를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때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범죄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9일에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죠. 그는 평소에 홍등가를 자주 방문했고 피해자들 모두와 돈을 주고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신문 당시 그는 계속 말을 바꾸며 의심가는 행동을 보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섬유가 그와 일치했다고 알렸지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이 5번째 피해자였던 폴라의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죠.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적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당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그들의 감정이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명의 젊은 생명을 잃은 것은 비극입니다.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당신들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피해자의 생활 방식 때문에 다소 반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살해는 물론 누구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자격은 없습니다. 2008년 2월 21일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고 다음날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티브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그 뒤로 새로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 했지만 2009년 2월에 항소를 취하하며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이 사건으로 접수된 신고 전화만 해도 1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스티브의 나이와 저지른 범행 간격이 짧았던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원래 연쇄살인범들은 30대 중반 이전에 범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첫 범행과 두 번째 범행 간격이 많게는 연 단위로 긴 편인데 그는 밝혀진 첫 범행 당시 나이가 48살이었고 첫 범행과 두 번째 범행의 간격이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과거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죠. 지금도 경찰은 스티브의 다른 범죄에 대해 조사 중이고 2024년에는 빅토리아란 여성을 1999년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퍽의 교살자로 불리며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스티브. 그가 숨기고 있는 여죄가 있다면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